힘을 내보겠습니다. 힘을 내야 되는 한국의 문제를 봤더니 개화기 조선 정부의 교육개혁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나나, 약간 힘이 나지 않지만 이 문제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한국교육사 부분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보기는 보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교육사 전반을 놓고 보게 되면 조선시대 전체, 그다음에 조선 후기 이쪽에 좀 의미가 있고, 게다가 그 개항기 조선 정부의 보통 근대 교육과 관련되는 근대화 시기랑 연관되는 시점인데, 그때 추구했던 교육적 가치나 지금 우리가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큰 관점 자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40페이지를 보시면, 넘겨서 바로 보시면, 자, 근대교육 전반의 특성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달 외우시기보다는 뭐 외우실 수 있으면 좋죠. 첫 번째, 관리 양성과 유교 경전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고자 한다. 즉, 뭐에서 벗어나는 거냐면 과거 시험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도 입시 위주의 교육이 문제였던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대적 학교 설립을 추구했다. 근대적 학교 말고 공부 이전에는 근대적이지 않은 학교들이 있었느냐? 뭐 서당이라든지, 근데 서당은 되게 오래 유지가 되긴 했었지만 그 외에 뭐 성균관이라든지 그런 학교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 균등 원리를 중시했다. 교육의 기회 균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등장을 했던 시점부터 해서도 이제 신분제도 철폐를 하고 신분 차이 없이 모두가 교육받고 모두가 다 관직에 나설 수 있어야 해, 이런 원리를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근대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하지만 이런 신분적인 차이를 철폐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게 되면 비슷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우리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제도,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고, 두 번째, 변화되는 사회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이 더 많이 노력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기회균등, 교육의 기회,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도 더 전이긴 하지만 훨씬 더 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비슷비슷한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구나, 이런 부분들, 사회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어떤 시대나 마찬가지구나, 이런 관점들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근대 학교는 약간 참고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객관식 형식이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오를 가리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 형식에서는 좀 어렵죠. 우리나라 근대 교육 기관을 보게 되면 기독교계, 종교계 학교, 선교계 학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립 공립학교들, 국립 국가가 만들었던 학교들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 사학이라고 해서 그냥 민족계 사학, 민간계 사학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종교적 이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없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있었다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보개혁 이후의 교육개혁이라고 해서 학무하문, 고시,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또는 교육입국조서를 줄여서 교육조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교육입국조서죠. 그리고 교육입국조서는 비교적 최근에 5급 시험 문제에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5, 6월 달에도 그때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문제는 일부 글을 보여줬어요. 교육입국조서에 있었던 일부 내용을 그냥 보여주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가치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뭐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거, 근대 교육제도의 공식적인 채택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교육과 구교육을 구분짓는 기준으로 교육입국 조서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인교육을 추구했다. 자, 중요한 포인트죠. 전인교육. 덕체지의 순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회균등 원리를 추구했고요. 자주적이고 근대적인 교육과정을 추구했다. 그다음에 교육을 통한 입국 의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틀을, 국가의 기틀을 교육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내겠다, 이런 그 주장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 교육과정 나올 때 인재상 초반에 나오잖아요. 추구하는 인재상 보면 지금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똑같아요.
결국은 똑같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사회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참고해서 봐두시고 예시교육 바로 보시면 개항기 조선정부 교육개혁 정책을 항무암흥고시부터 전고국조례, 홍범 14조, 교육 입국조서, 그다음에 근대적 학교의 설립 등을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죠. 항무암흥고시부터 시작을 해서 전고국조례에서는 과거 제도를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홍범 14조, 교육입국조서, 그다음에 근대적 학교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성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근대 교육의 가치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포인트가 그 좀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그 뒤에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근대적 학교를 일제가 조선에 도입을 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에 그 도움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잖아요. 좀 극단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그런 주장들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전 시대에 이미 이런 식으로 근대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제 때문에 주저앉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전부터 근대 교육의 가치에 대한 그 절실한 그다음에 자체적인 그 인식이 있었고 그런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과정에 그게 중단이 된 거죠.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 제대로 우리가 이런 교육적 가치를 추구를 했다 그러면 우리 현대 학자가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학제 자체에 조선시대 교육적 가치가 일부 남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우린 되게 단절이 심한 편이거든요. 전통 교육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육사 같은 거 공부할 때 드는 의문이 이걸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지금 내가 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서당 교육의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괜찮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완전 개별화 학습도 되고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다른 교육 활동들을 하는 거. 그래서 너무 더울 때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방학이 있죠. 방학이 있긴 한데 되게 더울 때나 되게 추울 때는 공부 안 하고 보통 날씨 좋을 때 공부를 해요. 날씨 좋을 때는 놀러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선하고 너무 덥지 않고 너무 춥지 않을 때 공부를 하고 한겨울에도 같이 모여서 집안에서 같이 놀았대요. 그래서 그 전통 놀이 같은 거 많이 하고 집안에서 놀았대요. 그래서 되게 괜찮잖아요. 그런 거 되게 학생 중심적이기도 하고 지금 요새 유행하는 것처럼 약간 생태학적인 접근? 자연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가치 상당히 살아 있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 단절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다. 우리도 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근대학교 설립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으니까.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근대 교육적 개혁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현이 되지는 못하죠. 시대적 한계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쌤들 보셨을 때 여기서 항무암흥고시, 그다음에 교육입국조서, 특히 교육입국조서는 세부 사항까지도 한 번만 봐두시면 우리가 조선시대 근대교육의 주요 사항은 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보시는 거죠. 이 정도면. 자, 이어서 9번. 이 문제도 좋죠. 평가하시는 분들 문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또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평가 문제나 평가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변화시키자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학회나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한 70년 정도를 놓고 본다 그러면 그동안의 성과를 봤을 때 우리 교육 그중에서도 특히 평가 영역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래서 변화되는 평가에 있어서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인지 문항의 양호도는 어떻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다음 사례는 좋은 검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 즉 양호도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슈가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용어와 함께 정의를 서술을 해봐라. 그리고 그 조건에 입각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겠습니다. 박 교사는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의 발생 연도 몇 년도에 발발했는가 처음 시작된 장소
주요 해전의 명칭, 그리고 관련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묻는 문제들만을 중간고사에서 출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평가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평가를 만드는 목적 자체는 처음에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 평가도구 제작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랬으면 문제에서 뭘 물어봐야 돼요? 발생 원인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주로 다 물어봤어야 했죠. 그러면 실제로 물어봤다고 하는 항목들을 봤을 때 발생 연도 관련될까요?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생 연도는 그 어떤 특정 시점, 근데 이 특정 시점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와 연관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발생 연도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된 장소, 이 부분도 일부 상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몇 년도에 전쟁이 처음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디에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발생의 원인과도 연관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나머지를 보시게 되면 주요 해전의 명칭, 그다음에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물어요.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이름만을. 되게 단편적인 정보들이긴 한데 중요 해전들은 전쟁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전투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쭉 써보세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인물들은 어떤 거에서 기억나는 게 이순신 장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물들의 이름을 쭉 쓰세요. 그러면 뒤에 물어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발생 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원래 물어보고자 했었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과 맞지 않은 문항들이 출제된 검사 도구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의 양호도는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타당도, 두 번째, 신뢰도, 세 번째, 객관도라고 부르긴 하는데 원래 엄정한 명칭은 객관도라기보다는 채점자 간 신뢰도, 채점자 내 신뢰도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걸 묶어서 객관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따로 띄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실용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은 양호도 중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검사 도구는 이 양호도들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타당도 쪽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를 언급을 하려 그러면 사실은 신뢰도는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결과 자체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가, 일정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일단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의도에 맞지 않은, 원래 의도에 맞지 않은 다른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이긴 하는데 우리도 실제로 학교 가셔서 쌤들이 중간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를 해보시게 되면 원래 목적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검사 도구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시험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교사로서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는지를, 그다음에 그런 문제 해결력을,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면 문제 출제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자꾸만 더 활용 쪽으로 가야 돼요. 암기 인출은 당연한 거고 암기 인출을 바탕으로 한 활용이나 적용 쪽으로 가야 돼서 정답이 좀 불분명한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면 문제 양호도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어떤 이슈가 발생할까요? 네, 신뢰도 채점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판에서 채점과 관련해서 신뢰도라든지 객관도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실제로. 그래서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자, 나온 김에 우리 요약 노트 가지고 계시면 261페이지, 만약에 다른 걸 가지고 계시면 교육평가 영역에서 타당도, 신뢰도 보는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시험에서 신뢰도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이 영역은 다 기출입니다. 타당도도 기출이고 신뢰도도 기출인데, 타당도 중에서는 내용 타당도가, 신뢰도 중에서는 문항 내적 합치도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빼고 다른 게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내용 타당도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당도, 신뢰도는 정말 꼼꼼하게 끝까지, 작년에 안 나왔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작년에 그래서 되게 평가 열심히 봤잖아요. 평가 열심히 봤는데 평가가 안 나와서 아쉽기도 하고 그랬죠.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타당도. 자, 측정 도구가 측정하려고 의도한 것을 어느 정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가의 정도다.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
내가 원래 키를 재야 되는데 정말 키를 측정하고 있는지, 몸무게를 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을 보는 것이 타당도입니다. 검사 도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양호도가 타당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험의 방향은, 우리 교육의 방향은 타당도와 신뢰도 중에서 타당도가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선발이나 상대적 서열을 매기는 게 중요했던 시점에는 신뢰도를 우선적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우리가 성취평가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상대평가에서 좀 벗어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호도 중에서는 타당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지금 타당도의 종류 보시면 내용 타당도, 공인, 예언 타당도, 구인 타당도, 결과 타당도 있죠. 그러니까 내용 타당도가 한번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 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건 내용 타당도밖에 없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뭘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다. 문학 내적 합치도가 나온 이상 신뢰도에서 더 이상 안전한 영역은 없어요. 여기는 다 출제할 수 있어요. 다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용 타당도는 저희가 최근에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몇 번 보셨기 때문에 좀 친숙하실 텐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원 분류표, 이원 목적 분류표 접근하는 거하고 전문가들한테 확인받는 거, 그런 방식 가지고 들어가는 거. 자, 준거 타당도, 특정 기준에 근거한 타당도 확인인데,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 둘 다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평가 상황에서는 공인 타당도를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이전 시험이랑 유사한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왜 그 학교들 내신 시험에서도 왜 족보 있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족보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슈를 삼았었는데, 성취평가제로 바뀌게 되면 그걸 공부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받으면 학습 목표에 도달한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느냐 하면, 쌤들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 1차 그 필기 시험 보실 때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자동차란 무엇인가? 자동차 개론, 뭐 운전학 1장 이런 식으로 해서 책 보고 공부하시고 전체 강의 듣고 공부하셨어요? 아니죠. 그렇게 공부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기출 문제집 뭐 10개 정도 있는 거 사가지고 10개 다 못 풀죠. 처음에 한 개 풀고 다 못 풀겠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만 찍어가지고 몇 개 보고 와서 푸시면 나왔던 문제인데 해서 마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괜찮은 시험 방식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때 이래도 되나? 그냥 시험에 있는 거 외워가지고 문제 나왔던 거 그대로 외워서 시험 보는 건데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잖아요. 그래도 돼요, 절대평가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해서라도 지식을 습득해서 기억을 했다 그러면 그게 인출이 되고 내가 가진 지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 그 판단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책을 가지고 공부를 안 했더라도,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를 했더라도, 기출 문제를 봤더라도 내가 그걸 알았으니까 풀어서 마친 거잖아요.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뒤에 까먹는 거죠. 시험 보고 나면 좀만 지나면 다 까먹죠. 저 운전 안 합니다. 지금 운전 안 하는데 저 되게 옛날에 운전면허 땄어요. 되게 어려울 때, 간소화되기 전에 되게 어려울 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 배워서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되게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면접이란다. 필기 시험도 점수가 좋았고, 기능 장래 시험도 점수 되게 좋았어요. 그다음에 도로 주행도 굉장히 좋았는데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못하는 이유가 그때 배웠던 게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동네에서 한번 운전하다가 한번 무슨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가 안 떠가지고, 왜 우회전 신호가 안 뜨지?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회전 신호가 안 떠. 우리나라는 원래 자동차가 우측 통행이라 우회전 신호는 잘 안 뜨는 거여서 이러면서, 그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을까 봐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길에 있을까 봐. 자, 그래서 이 공인 타당도가 상대평가 상황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사례들 때문에 이전에 문제 봐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맞춰버리면 서열을 매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급을 안 하는, 좀 덜 하게 되는 타당도인데, 절대평가 상황에서는 잘 만들어진 검사 도구가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거랑 비슷한 검사 도구를 만들어서 또 쓰는 게 괜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문제가 진짜 타당한 문제인지 확인할 수 없어. 근데 재작년에 썼었던 똑같은 영역의
중간고사 시험지가 굉장히 타당도가 높았던 검사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유사한 요소들, 공통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비교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이전 검사와 비교해서 공인 타당도가 높은 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타당도가 높아서 새 검사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인 타당도 개념 보시면 검사 도구에서 구한 점수와 이미 타당성을 입증받은 다른 검사 도구에서 구한 점수 사이의 상관을 토대로 검사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전에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검사와 새 검사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공인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언 타당도 어제 진단평가에서도 나왔었죠. 검사 도구에서 구한 점수와 미래의 피험자에게 나타날 행동 특성을 수량한 준거 점수 사이의 상관을 토대로 검사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예언 타당도는 제일 그 적합하게 쓸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여기 보면 적성 검사나 선발 시험. 그래서 대입 시험 있잖아요. 대입 시험, 우리나라에서 주로 보게 되는 대입 시험은 수능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능 시험은 예언 타당도가 높아야 돼요. 무엇과? 대학에서의 성적과 관련성이 높은 게 좋은 검사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거잖아요. 대학 수학 능력 그 시험 대학 수학 능력 평가잖아요.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 검사 도구의 이름 자체가 실제로 예언 타당도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 수능 같은 경우에. 아니면 우리가 뭐 적성 검사, 직업 특성 검사, 적성 검사 같은 걸 봐서 나는 검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교사가 굉장히 좋은 교사가 추천하는 직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내가 교사가 됐어요. 그랬는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다음에 교사로서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관지어서 적성 검사에서 교사가 높게 나왔던 사람이 진짜 교사가 됐더니 좋은 교사가 됐더라. 이런 부분들을 연관해서 해당하는 검사 도구의 타당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공인 타당도, 예언 타당도 언급될 수 있겠죠. 방금 사례를 보게 되면 뭐 선생님이 우리 반에 있는 누가 어떤 적성 검사를 했는데 어떤 직군이 나왔는데 나중에 그쪽으로 진로 지도를 해서 했더니 그 학생이 굉장히 성공했어요. 지금 유명한 뭐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 예언 타당도 쪽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자, 구인 타당도. 특정 검사 도구가 측정하려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우리 교육 개념 얘기할 때 조작적 정의라는 말을 봤는데 조작적 정의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식으로 수준으로 개념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여기에선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합시다 하게 되는 거죠. 그 정의를 기준으로 특정 검사 도구가 측정하려고 하는 심리적 특성인 구인을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검사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구인 타당도는 보통은 어떤 때 쓰느냐 면 심리 검사 도구를 만들고 그 검사 도구가 원래 그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하위 요인들을 얼마나 잘 평가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구인 타당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개념 설명할 때는 학교에서는 구인 타당도 보기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재작년에 문제 출제됐던 경우를 보게 되면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잘 맞는 창의성을 측정하고 싶어요. 융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검사 도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력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얼마나 그 검사 도구가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구인 타당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측정 방법. 저희 이론 강의할 때 이 부분까지 안 갔었는데요. 좀 더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구인 타당도를 보통 측정하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 요인 분석으로 하기도 해요. 요인 분석은 우리가 이게 교육 연구할 때, 결과를 연구할 때 주로 쓰는 기법인데 관련되는 그 어떤 특정 개념과 관련되는 세부 요인들을 여러 개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요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다음에 공인 타당도 접근, 예언 타당도 접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 나왔던 개념이죠. 공인 타당도, 예언 타당도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걸 측정하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 구인 타당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결과 타당도가 나오는데 이 결과 타당도는 실제로 내용 타당도랑 좀 많이 유사해요. 유사해서 굳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하기보다는 그냥 내용 타당도 쪽으로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개념 부분을 보시면 검사 결과가 검사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의도한 결과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결과를 특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보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한다. 평가 결과가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학교 사회, 즉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검사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 타당도는 아마 언급을 하더라도 전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준 상태에서 명칭 찾는 수준으로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명칭과 개념 한 번 더 짚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뢰도 이야기 나오죠. 이후에도 여러 번 보시게 될 텐데 재작년에 신뢰도 문제 물어봤으니까 개념 한 번만 더 빠르게 보면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측정하느냐, 측정의 일관성, 즉 측정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유사하게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신뢰도가 높은 검사는 반복 측정했을 때 그 결과가 일정해요. 유사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새 나오는 전자 저울들 있잖아요. 몸무게 전자 저울이라고 하니까 전자 체중계 이런 거 보게 되면 약간 보정을 하더라고요. 보정을 해가지고 그게 한 0.5kg 사이에서 증감을 하게 되면 그걸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반영을 해본 게 재고 나서 물을 마시고 다시 쟀는데 똑같아요. 무게가 뭐지?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몸무게가 나와야 사람들이 이게 되게 믿음직하다고 느껴서 그러는지 약간 보정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거 오래 떠 있는 거 너무 싫지 않아요?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계속 켜져 있어가지고 막 가리고 싶어요. 이렇게 누가 볼까봐. 그래서 이제 혼자 몰래 이렇게 재는데도 되게 부들부들 떨면서 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신뢰도 추정 방법 요 부분 중에서 지금 문학 내적 합치도가 이전에 출제가 됐었죠. 근데 나머지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또는 그냥 재검사 신뢰도 한 검사 도구를 2번 측정을 해서 얼마나 비슷한지 보는 거. 동형검사 신뢰도 이거는 비슷한 검사를 만드는데 똑같진 않아요. 근데 똑같은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를 만들어서 얼마나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 자, 반분 신뢰도는 이제 문항 어제도 나왔었지만 한 번은 시험 봐서 그 측정하게 되는 검사 도구로서 반분 신뢰도랑 문항 내적 합치도가 있는데 반분 신뢰도는 검사 도구를 반으로 쪼갠다 그랬죠. 그래서 쪼개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분 반복 보면 기후 반분법, 전후 반분법, 무선 반분법 또는 문항 특성법도 있어요. 문항 특성법. 이름이 다들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기후 반분법은 홀짝이에요. 홀짝. 홀수 번호, 짝수 번호 이렇게 나누는 거. 그다음에 전후 반분법은 문제를 반으로 나누는 거. 전반부, 후반부. 그다음에 무선 반분법은 랜덤하게. 그다음에 문항 특성법은 문제 특성에 따라서 반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후반분법이 가장 문제가 적다 그랬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문항 특성법을 썼을 때 오히려 더 문항 특성 하나하나에 맞춰서 반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자료들은 기후반분법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깔끔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반분 신뢰도의 좀 큰 문제나 특징이나 한계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문항 내적 합치도가 있고 그다음에 신뢰도 향상 요인은 요거는 우리가 보통 객관식 그 시험 도구를 만들었을 때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집단 관련 요인 중에서 집단이 동질할수록 신뢰도 증가 이거 틀린 거죠. 고쳤죠. 그래서 그 정호 자료 드렸을 때도 집단이 동질하지 않을수록 신뢰도가 증진된다. 그러니까 그럼 이질할수록 신뢰도가 증가한다라고 봐도 되지 않아? 근데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책들에서 동질하지 않을수록 신뢰도가 증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기법에 따라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객관도 채점자 내 신뢰도, 채점자 간 신뢰도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혹시나 수행평가를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서술형 검사 도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때 이 언급을 할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랑 객관도가 참 유사한데 신뢰도는
검사 도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대답했다가 대답하는 사람이 다음엔 또 다르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왜 심리검사 같은 거 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 도구 자체가 신뢰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객관도는 보통은 채점을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거예요. 채점자가 기준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채점을 하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럼 채점자 내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사람이 측정을 했는데 다른 기준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면 채점자 간 신뢰도에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 객관도 구분을 할 때는 검사 도구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인지, 채점자가 기준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인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시면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43페이지. 자, 제10원에 나타난 중간고사 문제 양호도 이슈는 타당도가 부족한 것. 타당도가 부족하다. 왜 타당도가 부족할까요? 자, 다음 단락 설명을 보면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려고 그랬다. 이걸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는 발생 원인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발생 연도, 시작된 장소. 아까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살짝 관련이 있다고 했지만 이걸 그냥 발생 연도가 언제야? 시작된 장소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발생 연도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사건들이 있었는지, 연관되는 다른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했겠죠. 그래서 좀 부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불분명하게. 시작된 장소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해전의 명칭 등등 주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정보의 기억을 인출하는 문제들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타당도 중에서도 내용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원래 확인하고자 했던 사항에 맞추어서 문제를 재출제하고 검사 도구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 목적 분류에 따라서 문항을 구성을 해야 돼요. 다시.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을 알고 있는가, 말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서술형 시험으로 풀어서 하게 한다든지 시험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만들 필요가 있고, 해당 영역의 전문가한테 문제를 감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보통 내용 전문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평가 전문가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평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가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의도와 다른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봤던 많은 시험들이 되게 암기 인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들이 많고, 암기 인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냥 되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문제는 가볍게 리뷰를 하면 문제가 없는 문제라서 문제가 없는 문제 편하게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여러 번 봤었죠. 자, 교육 목적은 일반적으로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된다. 개념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개념 다 얘기해놓고 뭘 뒀어, 그죠? 이거 그대로 쓰면 되지. 제가 했어요. 제가 한 건데 그렇다고요. 자, 전자는 교육활동 안에서 교육 본래 의미, 고유한 가치 이상을 추구하는 반면 후자, 내재적, 외재적. 이거 제가 문제는 이렇게 쓰긴 했는데 쌤들은 답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전자, 후자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나쁜 서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논문 쓰실 때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렇게 쓰셔도 다 애를 써서 읽어주니까. 근데 우리 답안은 그렇게 채점자들이 열심히 읽어주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건 전자 하지 말고 내재적 목적은 이런 거고 외재적 목적은 이런 거고 그대로 반복해서 다시 써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끔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글 쓰는 형식에 맞춰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못 찾아요. 그럼 채점자들이. 제가 못 찾는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잘 못 찾는데 헷갈리면 잘 안 보이는데 어려워요. 많은 글들을 보시는 경우에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후자는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 교육활동 밖에 있는 어떤 가치들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좋은 직장, 사회적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 뭐 추구하는 거죠? 외재적 목적 추구하고 있죠. 왜 내재적 목적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거예요. 내재적, 외재적 목적 둘 다 중요한데 어느 한쪽만 추구하게 되면 교육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현재 외재적 목적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으니 내재적 목적도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 논리로 가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관련 자료 간단하게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개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재적, 외재적 목적. 그리고 논술 기출 영역이라서 쌤들이 이게 다시 나오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물어봤던 게 자유교육을 매개로 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조금 모호하게 물어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재적 목적,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닌 교육 개념 혹은 활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 외재적 목적은 다른 활동의 목적을 위한 수단, 도구로 사용되는 목적. 우리는 보통 외재적 목적 좋아하죠. 매력적인 거 경제성장, 사회통합, 직업준비, 생계유지, 출세. 너무 좋아요. 출세. 자, 다음 페이지 예시개요 부분 보시면 내재적, 외재적 목적 각각 설명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내재적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 왜 내재적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 그러니까 외재적 목적은 가치가 없다,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논의를 할 때 전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재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를 하고 그 결과 외재적 목적도 같이 달성되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그럼 내재적 가치가 더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 도덕성과 가치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렇죠. 현대사회 다원적 가치 추구하는 다원주의적 사회죠. 절대적 도덕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지금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나름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도덕적 행위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도덕적 행위를 위한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의 올바른, 개인이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사고 능력, 합리적 사고, 이성의 개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들이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도덕과 가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합리성에 기반한 지성의 발달이 중요하다. 이런 그 지성과 합리성과 이성, 판단, 가치 판단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교육 활동을 해야 될 필요도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약간 도구적인 것 같죠, 그렇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좀 오반가요. 그다음에 이어서 도구적 교육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많이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즉 외재적 가치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교육이 가지는 문제나 부작용이나 한계점을 극복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 성공, 출세 등의 외재적 가치는 인간 삶의 본질적 만족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요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행복한 거다. 그래서 맨날 그러죠. 뭐 돈이 행복의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맨날 하는 게 그러면 돈이 부족한 건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뭐 그런 뭐 그렇게 하긴 진짜 우스갯소리처럼 하긴 하는데 이제 보통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외재적 가치 그 자체가 외재적 목적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진 사회에서 우울증의 문제, 강력범죄 등의 문제, 사회적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 외재적 가치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모두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내적 만족과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 등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외재적 목적 추구하는 내재적 목적 추구의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뻔한 얘기긴 한데 되게 뻔한 이야기긴 한데 막상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써야 되게 되면 또 되게 정리가 돼서 쓸 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 삶의 만족,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내재적 가치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 한 번 더 봐두시고 먼저 있었던 도덕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 부분까지 연관해서 봐두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재밌는 문제고, 만약에 이쪽 부분은 모형으로 연관돼서 이제 행정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물어볼 법한 사례이기 때문에 사례 분석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적 지도성 이론은 뭐 이전에도 몇 개 보긴 했지만 주로 많이 언급을 하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가 피들러의 상황 이론, 또 다른 하나가 허쉬와 블랜차드 또는 블랜차드와 허쉬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허쉬 이론이 좀 더 복잡하죠. 피들러 이론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허쉬와 블랜차드 이론을 볼게요. 교장의 지도성 유형과 행정관리 방식에 따라서 학교 효율성과 교사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장이 지도성을 제대로 발현해야만 효과적인 학교 경영이 나타날 수 있다. 제시문 사례에 나타난 교장 선생님의 지도성 유형은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론을 설명을 해보고 활용을 해서 제시문의 사례를 분석을 해봐라. 그리고 제시문에 나타난 장학은 도대체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자. 자,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참겠다 하면서 또 넘어갔어요. 저 되지도 않네. 네. 자, 49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교재 49페이지 바로 보시면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를 해둔 허쉬와 블랜차드 상황적 지도성 모형이 있습니다. 작년 문제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는 지시형, 지도형, 지원형, 위임형이라고 하는 지도성 유형을 쓰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례를 보여주고 여기에 적합한 지도성 유형은 무엇일까 써보세요 라는 걸 물어볼 가능성도 제법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형은 많이 네, 이 모형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림인데요. 잘못 그렸다. 아니지, 여기를 다시 그리면 되지. 이렇게 직선이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동그라미 그려봐.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랗게 이쁘게 그리면 뭘 잘한다 그러고, 직선 그려봐. 그래서 직선 삐뚤삐뚤하면 너 마음이 삐뚤삐뚤하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친구들끼리 왜 HTP 검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 나무 그려봐. 그래서 나무 그렸는데 막 열매 안 그리면 넌 되게 가난하게 살겠다. 열매가 없어서. 뭐라고? 이러면 그다음에 뿌리를 제대로 안 그리면 너 되게 근본이 없구나. 그러고 막 힘든 시대였어요. 살아남기 힘든. 그림을 보고 해석을 다 잘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죠.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요 가로축은 그 교사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사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상황 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황.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가로축과 여기에 있는 세로축이 교장의 지도성 유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이 과업지향적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거. 과업지향적인 거.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과업지향적인 지도성을 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축은 관계.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교사 특성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변인이 있죠. 교사들의 특성을 상황이라고 해서 이게 성숙도가 되는데, 교사의 성숙도가 되는데,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직무 성숙도라고 해서 능력, 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 성숙도, 얘는 동기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게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또 역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일 끝에 있는 쪽이 여기 보통 우리가 M1이라고 하게 되고, 여기가 M2, M3, M4 요 상태로 가게 되는데, M1 같은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낮아요. 직무 성숙도, 심리적 성숙도가 다 낮은 상태. M2 같은 경우에는 직무 성숙도는 낮은데 심리적 성숙도는 높은 상태예요. 그리고 M3는 직무 성숙도는 높은데 심리적 성숙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보게 되면 그 능력은 없어요. 일을 잘하는 방법은 모르는데 그 일을 잘 하고 싶어하는 동기는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다 갖추고 있는데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동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M4 상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도 다 높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각각에 부합하는 지도성 유형을 보시게 되면 M1 상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니까. 요 지점. 요 사분면에 해당하는 거고 M2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요 사분면에 해당하는 거고 M3는 여기, M4는 여기 상태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M1 상태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떤 지도성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장이 가지고 있는 지도성 유형이라 그랬으니까 교장이 과업지향적이면서 플러스 쪽이니까 과업지향적이면서 관계지향성은 낮은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게 지시형이 되는 거고 M2 상태에 해당하게 되는 적합한 지도성 같은 경우에는 교장이 과업지향적이죠. 플러스 상태죠. 그리고 관계지향성도 높은, 과업지향적이고 관계지향성이 모두 높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지도성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지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M3 상태에 맞는 걸 보게 되면 과업지향적인 성격은 약하고 마이너스에 해당하고 관계지향적인 성격은 높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1형이 되는 거고 마지막 상태, 요 상태는 좀 특수한 게 둘 다 높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높고 일에 대한 지식도 많은 상태라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업지향성도 마이너스, 관계지향성도 마이너스.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제로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기억해 두실 거는 이거 명칭 정도. 내 사분면의 명칭으로서 지시형, 지도형, 지원형, 위임형이라고 하는 명칭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 표를 해석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표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표를 기억해야 되는데 몇 번 보시다 보면 그렇지 이 흐름이지. 사실 외울 건 요 포인트밖에 없어요. 요 포인트 요 두 가지 뭐가 높고 낮은지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려보면 흐름상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쌤들이 포인트로 기억해 두실 것은 상황 변인에 해당하게 되는 교사 특성을 결정짓는 두 가지 부분. 직무 성숙도가 높으냐 낮으냐, 심리적 성숙도가 높으냐 낮으냐 여부, 그리고 교장의 지도성 유형을 결정짓게 되는 과업지향성이 높으냐 낮으냐, 관계지향성이 높으냐 낮으냐, 요 변인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화이팅! 자, 문제로 돌아올게요. 자, 김 교사, 이 교사 대화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꼼꼼하신 분 같아요. 제 수업을 참관하시고 수업 기법과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의욕은 넘치는데 학생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자, 김 교사 상태를 블렌차드와 허쉬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으로 보게 되면 이 교사는 어떤 상태입니까? M2 상태죠. M2 상태죠. 의욕은 넘치는데 학생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다. 직무 성숙도가 떨어져요. 직무 성숙도는 떨어지고 심리적 성숙도는 높은 상태에서 M2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 상태였었죠. 두 번째 여기 해당하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지도형이었었죠. 지도형. 지도형에서 발휘를 하게 되는 교장의 지도성 유형을 보시게 되면 과업지향 플러스 관계지향 플러스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업을 참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피드백을 준 거예요. 선생님 되게, 게다가 선생님 지금 의욕은 넘치는데 잘 모르셔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잘해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서 이제 지원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발휘하고 있는 지도성의 유형을 지도형으로 볼 수가 있고 플러스 과업지향적,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 부분을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학생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업, 일과 관련된 그 도움도 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정서적 지지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설명이 없으면 찾기는 힘들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제가 의욕은 넘치는데 그다음에 기술이 부족해서 수업 지도 기술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태라고 해줬어요. 이 정보가 없으면 이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기는 어렵겠죠. 그랬더니 이 교사가 다시 그래요? 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저한테는 좀 무심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알아서 하고 있긴 한데요.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꼼꼼하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형일까요?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위임형에 가까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정보가 좀 더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요. 제가
경력도 오래됐고, 예를 들어서 20년째, 교직 생활 20년째라서 뭐 학생들 다루는 방식도 잘 알고 있고, 저는 뭐 근데 자기 말로 하기 좀 그렇죠. 제 의욕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일에 대한 동기가 높아서요.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로 역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일단 여기에서 교장쌤이 전혀 나한테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아무런 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과업 관계 지향성이 다 낮은 걸 찾을 수가 있어서 아, 여기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블랜차드 허쉬 이론의 기본적 접근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적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교사의 특성에 따라서 이 부분이 판단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지도성을 찾아 올라가는 형식으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그런데 방금 두 번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장쌤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위임형이겠구나. 아마 이 교사는 둘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 거야 라고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김 교사는 제가 초임교사라서 특별히 지도를 해주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례를 분석하는 거고, 제시문에 나타난 장학 유형을 분석을 해봐라. 장학이 보였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그냥 수업 참관하고 그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다, 간단하게 줬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더니, 이거는 뭐 다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장학으로도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더 정보가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리 회의를 했다든지, 합의를 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 관찰을 했다든지, 피드백을 줬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수업 참관을 했더니 그러고 나서 뒤에 꼼꼼하게 피드백을 줬다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는 약식 장학, 전통적 장학 정도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 개요. 상황적 지도성 이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지도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로서 써주는 게 좋은 거는 이거죠. 상황 변인에 해당하는 교사의 직무 성숙도, 심리적 성숙도에 따라서 교장의 지도성 유형에 해당하는 과업지향적인지 관계지향적인지라는 기준을 가지고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제시문 사례 분석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김 교사는 의욕이 넘치나 대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동기는 높지만 능력이 낮은 M2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도형의 지도성을 발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교장이 무심하게 대하고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위임형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으로 역으로 찾아 들어가 봤을 때 둘 다 높은 상태일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비공식적으로 들어와서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식 장학에 해당하지 않겠나 정도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랜차드 허쉬 이론이 출제 가능성이 제법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봐 오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볼 텐데, 그 전에 다음 주에 어디까지 풀어 오실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지난번에 하자고 했던 것보다 많이 못했죠. 그래서 막 되게 슬프고 속상하고 그러진 않으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약간 미리 풀어오라고 하신 부분 좀 많이 드리기는 해요. 약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많이 드리긴 하는데, 그럼 다음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액티비티가 좀 적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아무래도 좀 액티비티가 있어요. 오늘 또 모의고사도 있고 한 날이기 때문에 2시간이 빠져서 많이 못 나갔던 거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주 좀 더 많이 풀어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78페이지까지. 별로 많이 없는데? 더 할까? 78페이지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풀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형성평가 풀이하면서 하나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그쵸, 눈치를 많이 못 채셨을 수도 있는데, 6번에 다시 잠깐만 보시면 어슈어 모형 얘기를 할 때 하나밖에 얘기 안 했죠, 그죠? 얘기를 한 분이 하셨어요. 다른 분, 그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안 해놓고 왜 그걸 다들 그냥 있어요. 아니까 뭐 하고 넘어가셨는데, 6번 보시면 방법 및 매체 선정 단계, 매체와 자료의 활용 단계. 그래서 저희가 뒤에 매체와 자료의 활용 단계만 얘기를 했어, 그렇죠? 그래서 방법 및 매체 선정 단계에서는 뭘 하느냐? 교수 방법 선정, 교수 매체 선정, 교수 자료 선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방법,
매체, 자료를 선택 또는 선정하는 활동을 한다. 뭐 애초에 개념 그 자체, 명칭 그 자체이긴 한데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까지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쉬었다가 저 이제 모의고사 볼 텐데요. 지금 11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빡빡하지만 우리 48분까지 여기서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